4월 4주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핫한 이슈가 비트코인이었죠.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한 5일 동안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뺄 때마다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비트코인에 한 4천만 원 투자해갖고 뭐 1억 이상 벌었다는 분. 어떤 분은 비트코인에 뭐 소규모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아예 그냥 그 업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등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비트코인을 좀 권장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런 제가 봤을 땐 사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다단계랑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돈을 집어넣고 막 신경 쓰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이 다 사기판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원래 저는 이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야지 진짜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땀 흘리지 않고 투기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건 분명히 돈이 많이 벌어도 쉽게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 있는 돈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고요. 뭐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지만 버는 사람은 소수죠. 왜냐면 이게 제가 보기엔 다단계성 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진짜 투기판에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대가는 치를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빚을 새로 지게 된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이 2018년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부동산 주식 투자 열풍으로 소득이 많건 적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 먹고 살기는 어려워지지만 한바탕을 노린 비투가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준다고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명 중 6명은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채를 가진 가구 평균 부채 잔액은 8,753만 원으로 1년 새 5.5% 늘었습니다. 국내 20대 10명 중 4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비투 열풍 관련 마이너스 통장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격차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격차도 커졌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2배, 중고등학생은 1.3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이제 비투를 해갖고 무너진 세대, 그러니까 20대들 아마 사회 탓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회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본인 탓이에요. 거기에 유혹에 끌어당겨서 들어간 게 본인 탓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경고를 나서고 명분을 만들었죠. 발뺄 생각입니다. 지금 빼야 돼요. 은 위원장은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 있지만 9월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고 아니에요.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죠.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락했죠.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검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정한 사회의 어른이라면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 투기성 형태에 대해서는 방지하고 경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뒷북치면 이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에서 기관 투자자 등 큰 손이 주도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 이제 큰 손이 주도를 하고요. 한국은 오로지 개미들만의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 가상화폐를 보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가 주로 이루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국내산 알트코인에 집중했습니다. 즉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보다
투자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 계속 이 코인에 대해서 경고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때 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좀 손해봐도 지금 손해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빼지 않으면 다 잃지 않을까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최근 7일 거래일 연속 숨가쁘게 오른 코스피가 21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여파로 1.5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3,200선을 반납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2조 7,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장세 기대감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은 올 들어 네 번째로 많은 자금을 코스피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개미들만 남아있네요. 통계상으론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잠재적 구직자가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원하는 임금 수준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올해 1분기 200만 명을 넘어선 잠재 구직자 가운데 20대, 30대는 98만 3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도 일본과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현재 공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 23.5%를 기록하며 33개국 평균 12.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고요. 공공부문 전체 부채가 많은 일본 17.2%보다 6%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개인도 빚에 짓눌려 살고 공기업도 다 빚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공기업 이러다가 다 민간 기업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채 때문에? 시티은행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을 철수하기로 공식화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이제 철수하네요. 대출과 예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의 불편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시티은행 노동조합이 본사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출구 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 고객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상품 이용이 중단될까봐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존처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시티은행이 출구 전략이 결정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농협은행이요. LH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19일부터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 금융상환 비율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췄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DSR 200% 초과 대출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반도체 대란이 글로벌 산업 현장을 흔들고 있는 요즘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몰렸어요. 특히 이달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를 3배로 추정하는 상장 지수 펀드인 디렉시온 세미 컨덕터블 3X에 서학 개미들의 관심이 꽂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는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만큼 원금 보장이 안 되나 봐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불황을 먹고 사는 시장이라는 점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가 한정 생산된 상품이나 명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유통 채널을 부상하면서 이용자 연령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에 유통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규모는 이제 더욱 커질 전망이고요.
롯데가 참여한 것 같아요. 롯데가 온 오프라인 연계 강화 했고요. 이제 GS 리테일은 당근마켓 손잡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썰 보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바로 마켓에 올리더라고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기반 상호금융권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 전용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해당되고요. 정부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신용자가 일부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 대출 금리는 한 자릿수이지만 저신용자가 받는 금리는 연 20%에 육박하며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들이 고신용자를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전용 상품을 내놓으면서 카드론을 받는 고객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코로나19와 사모펀드 사태 여파에도 국내 금융 지주사들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사, 그러니까 증권사랑 농협은 최대 실적 이루지 않았나요?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영끌과 비트 열풍에 따른 대출 성장과 1분기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 실적이 개선된 데다가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금융 지주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배당 등 주주 환원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지식재산산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가 3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많은 수업료를 내고 있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성과 평가 등 조직 건강도가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분석한 결과 한은은 창의적인 조직 문화와 지식 공유 등 조직 건강도 평점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고요. 패배적 조직 문화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개혁을 놓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은 조직 건강도는 총 38점 나타냈고요. 100점 만점에 38점입니다. 글로벌 공공조직 823곳에 비해서 15점이 뒤져서 하위 10%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결과 조직 정책, 그리고 관료주의, 불통이 하늘을 장식하는 3대 키워드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노동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사회 편견으로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 좋아지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잖아요. 그게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장애 학생들은 기본교육 체계부터 장애인의 직업 선택폭을 제약하고 있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개인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일체화하는 경향이 문제를 심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일자리 품질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요.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일자리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간 국내 철도 건설의 청사진이 해당하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인 현실화하면서 이제 전국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와 지방 균형 발전을 겨냥해 세종과 대구, 부산, 광주를 축으로 철도를 통한 광역 경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예요. 4차 국가철도망 이제 계획안의 투자 규모는요, 총 114조 7천억 원. 매년 9조 원 이상의 철도 예산으로 투자하게 되는 셈인데요. 최근 정부가 연간 투자하는 철도 예산이 6조에서 7조 원 규모인 것으로 감안하면 재정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일을 하고 외곽 지역에서는 주거지 업타운, 다운타운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와 면적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토지나 건축물을 살 때는 세금을 한 2배, 3배로 때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의 국내 보유 토지 필지 수는요. 2016년 24,035필지에서 2020년에 상반기 말에는 54,112필지로 125.1% 늘었고요.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 경기도에서만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6,179필지에서 17,380필지로 늘어나 증가폭이 180% 넘어섰습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일부 참정권도 주어져요. 즉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시장, 군수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국인 중에 80%가 중국인이에요. 왜 이런 욕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한테 왜 투표권을 줘야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미국과 유럽연합, 코백스 세계 그룹이 확보하려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이 51억 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의 65%가 1회 접종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내년에도 고질적 수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백신 못 맞아요. 이렇게 가면은. 미국은 올해에만 총 12억 1,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올해 이후 쓸 물량이 13억 회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도 2022년부터 2023년 회원국들에 배포할 물량 18억 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이제 넌센스라냐면 올 8월에서 9월까지 백신 접종 1차, 2차가 마치고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올 여름이 지나서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나면 이거 다시 또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2차까지 접종을 하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8월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2차를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정부 채권 매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12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인 솔라원즈 해킹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기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1만 8천 곳이 당했어요. 해킹에. 이에 미국이 러시아 채권 거래라는 강수를 놓았고요. 채권 거래는 이제 안 해요.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미국 본토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는 러시아 인사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강경한 조치를 했네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요, 담배 니코틴 함량을 중독성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품국도요, 담배에서 시원한 맛을 내는 멘톨 첨가를 금지할지 이달 말까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드라기 내각은요, 한 2215억 유로, 약 300조를 투입합니다. 이에 극복할 문제는 채무 부담인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대비 4.2%포인트 오른 159.8%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등장하기 직전인 1920년에 159.5% 이래 10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무서운 얘기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국가 채무 부담이 늘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인접국을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아주 급진적인 세력이 올라와서 나라를 정복하든지요. 호주가 21일 중국이 체결한 1대1로 협정을 파기하자 중국 측은 도발적 조치라며 호주를 맹비난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돌아섰습니다. 군사 경제 측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나다가 이게 이거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좀 신호탄입니다. 이게 캐나다가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2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간 국채 매입 규모를 40억 캐나다 달러, 약 이제 3조 5,740억 원에서 30억 캐나다 달러, 약 2조 6,800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에 돌입한 주요 7개국 가운데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돌아선 국가는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결국 뭐냐? 7개국 중에 캐나다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도 긴축에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미국 대표하는 생활용품과 식음료 업체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겠어요.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오겠죠. 예상보다 앞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축하겠죠. 캐나다는 긴축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껴 살아야 돼요. 현금 모아놓고 10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팔린 주택 중위 가격은요 32만 9,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급등했습니다. 3월 주택 매매 가격으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택 가격이 급증한 이유는요 역사상 최저 수준 모기지 금리, 공동주택 기피, 개인주택 선호 현상, 렌트비 유예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쿠바 혁명 이후 출생한 미겔 디아스 카네 대통령이 쿠바 공산당을 이끌 새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쿠바 공산당은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카스트르가 아닌 지도자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디아스 카네 시대의 쿠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쿠바의 사회주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할 때 보상금을 약 4억 4천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선 관련 피해 보상 예산이 근데 4억 5천만 원만 책정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이 늦어져 다행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일찍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실제 관련 예산 책정에는 손 놓고 있었던 셈이죠. 이거 한 명분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식이혈전 생성이 사지마비 증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잃지 말아야 될 게 하나예요. 신뢰. 이건 사기죠.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의 일모 시점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사립대학들에게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학교 기간 대한 재산세 면제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일모 시점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대학교의 이제 부동산에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 얘기죠.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여부 파가 대학의 세액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항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부터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요, 지난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해 그중 2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가 20, 30대 절반이 넘었고요. 20대가 32.9, 30대는 26%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마약을 그렇게 구하는지 막가자는 인생이죠.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 2개 제품이 처음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품을 이루면 7일에서 10일, 지난 이달 말부터 약국, 인터넷 등을 통해 실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국내 바이오 업체인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제품이 해당이 됐는데요. 또 여기에 또 몰려들었죠. 주식 산다고요. 정기석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가 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져 주로 PCR 검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처럼 언제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무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백신 들어오는 백신 들어오는 게 늦어져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유예했던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올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능력 평가 해야죠. 교원 평가에 대한 항목 가운데 교원끼리 하는 평가는 생략을 하고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만 진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것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평가를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우대를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바꾸고 싶지 않겠죠. 그동안 일선 교육 현장에선 교원평가를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종종 욕설에 가까운 인격 모독이나 원색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구로 인해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 단체들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바뀌는 새 교육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입학생부터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 연계 학습이 지원됩니다. 놀이 연계 학습이에요. 중학교에서는요, 2025년 신입생부터 서술, 논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시기에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자 초5부터 중3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학생 수준을 진단하는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단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평가를 하면 뭐합니까? 평가를 왜 해요?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이하인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도 좋았는데요.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